야, 강하사. 너 지금 나 매기는 거니? 일요일 아침 북적이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날카로운 여자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즐겁게 산행 준비를 하던 등산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 시선의 끝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등산복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 고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질 끝에는 낡고 색바랜 국방색 배낭을 맨 젊은 여군 강소연 하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어머 얘 눈 뜨고 있는 것 좀 봐. 내가 묻잖아 지금. 그 거지 같은 배낭은 뭐고 그 꼬질꼬질한 티셔츠는 뭐야. 여기가 무슨 70년대 월남전 파병 현장이니? 너 일부러 나 쪽팔리라고 이러고 나온 거지. 고영숙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손에 쥐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진 그녀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소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명치 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녀가 메고 있는 배낭은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 현 육군 참모총장인 강무성 대장이 위관 장교 시절부터 전장을 누비며 메고 다녔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갑오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허영심 가득한 여자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훈련 때 쓰던 것이 가장 편해서 메고 나왔습니다. 소연이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고영숙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훈련? 편해? 야, 이 기집애야. 여기가 훈련장이니? 장군님, 사모님이 주최하는 품격 있는 사교 모임이야. 내가 오기 전에 단톡방에 공지했지. 복장 센스 있게 챙겨 입고 오라고. 근데 감히 내 명령을 씹어? 너는 군인이라면서 상관 가족에 대한 예우도 안 배웠어? 고영숙은 들고 있던 최신형 카본 등산 스틱의 끝으로 소연의 어깨를 툭 쳤다. 툭. 너네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교육 좀 다시 시키라고 해야겠네. 안 그래도 요즘 너네 남편 진급 심사 기간인 거 알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너 같은 하사 나부랭이는 물론이고 너네 중대장 목도 간당간당한 거 몰라? 협박이었다. 그것도 가장 치졸한 방식의 인사청탁 협박.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여군 하사들이 사색이 되어 고영숙의 눈치를 살폈다. 최 중사가 황급히 끼어들며 고영숙의 팔을 잡았다. 아이고 사모님 참으세요. 강 하사가 아직 어려서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얼른 올라가시죠. 피부 상하십니다. 어머 최 중사. 자기는 또 입술 색깔이 그게 뭐니? 쥐 잡아먹었어? 아주 끼리끼리 논다 놀아. 내가 진짜 이 부대 수준 떨어져서 못 해먹겠네. 고영숙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등산로 입구를 향해 앞장서 걸어갔다. 뭐해? 안 따라오고? 내 가방 안 들어? 눈치들이 없어도 정말 더럽게 없네. 그녀의 호통에 여군들은 허둥지둥 뒤를 쫓았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참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진정한 군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고. 그리고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칠 때는 신중하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지도 모른다. 소연은 고영숙의 뒷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발걸음을 떼었다. 낡은 배낭끈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산행은 시작부터 지옥이었다. 코스가 험해서가 아니었다. 5분마다 멈춰 서서 불평을 쏟아내는 인간 확성기 고영숙 때문이었다. 아우 힘들어. 야 거기 물 좀 내놔봐. 아니 얼음물 말고 미지근한 거. 너는 센스가 그렇게 없니?
여기 돌부리가 왜 이렇게 많아? 구청에 민원 좀 넣어. 길 좀 닦으라고. 야, 강하사. 너 내 뒤로 와서 엉덩이 좀 밀어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고작 30분을 올라왔을 뿐인데 고영숙은 마치 에베레스트라도 등반한 사람처럼 헐떡거렸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땀에 번져 기괴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반면 소연은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특전사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에게 북한산 100군데 코스는 그저 가벼운 산책로에 불과했다. 소연은 고영숙이 벗어 던진 명품 패딩 점퍼와 간식 가방까지 주렁주렁 메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모습을 본 고영숙의 눈에 질투심이 이글거렸다. 땀범벅이 되어 추한 자신의 몰골과 달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뽀송뽀송한 얼굴로 서 있는 강소연이 묘하게 거슬렸다. 재수 없는 기집애. 감히 내가 날 내려다봐?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고영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을 불렀다. 야, 강하사. 이리 와봐. 내 신발끈이 풀렸네. 그녀는 흙이 잔뜩 묻은 등산화를 소연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묶어.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뭐야? 왜 저래? 완전히 갑질이네. 저 군인 아가씨 불쌍해서 어떡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턱을 치켜들었다. 뭐해? 안 묻고? 내 남편이 누군지 잊었니? 너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줄 잘 서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명백한 인격 모독. 소연은 잠시 고영숙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딸인지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소연은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이 굴욕은 나중에 돌려줄 복수의 이자가 될 것이다. 아주 비싼 이자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소연이 무릎을 꿇고 신발끈에 손을 대는 순간 고영숙은 발을 까딱거리며 소연의 손등을 툭 쳤다. 예쁘게 묶어. 리본 모양으로. 알았니? 소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네. 아주 예쁘게 묶어드리겠습니다. 풀리지 않게 아주 꽉.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목을 조르겠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고영숙은 그 섬뜩한 뉘앙스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의 첫 번째 정거장임을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아, 아우 진짜. 비명에 가까운 짜증 섞인 소리가 북한산 중턱을 갈랐다. 고영숙이 돌부리에 걸린 척 비틀거리며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등산을 시작한 지 고작 40분. 아직 본격적인 깔딱고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세상 모든 고생을 혼자 다 짊어진 표정이었다. 어머, 나 발목 돌아갈 뻔했어. 최 중사, 여기 파스 없니? 뿌리는 거 말고 붙이는 거. 최 중사가 허둥지둥 배낭을 뒤져 파스를 꺼냈다. 하지만 고영숙은 파스를 받아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발목만 까딱거렸다. 뭐해? 안 붙여주고? 최 중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고 고영숙의 등산 양말을 내렸다. 멀쩡했다. 붓기는커녕 붉은 자국 하나 없었다. 하지만 고영숙은 아픈 척 끙끙대며 엄살을 피웠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강소연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펴졌다. 이건 등산이 아니라 상전 모시기였다. 후, 진짜 못해먹겠네. 야, 강하사. 고영숙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남은 물병을 소연 쪽으로 휙 던졌다. 소연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물병을 받아냈다. 네. 너 배낭 이리 가져와봐. 내 거랑 좀 바꾸자.
소연은 잠시 귀를 의심했다. 제 배낭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안에 오이도 들었고 사과도 들었고 보온병도 들어서 쇳덩이 같단 말이야. 너는 아까 보니까 가방에 든 것도 없어 보이더만. 젊은 애가 힘도 좋게 생겼는데 좀 바꿔. 말이 좋아 바꾸자는 거지 사실상 짐을 떠넘기겠다는 소리였다. 소연의 배낭은 훈련용이라 기본 무게가 상당했고 고영숙의 배낭은 경량화된 명품이라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안에 든 간식거리 몇 개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하지만 소연은 군말 없이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고 고영숙의 화려한 분홍색 배낭을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어머, 말귀를 잘 알아듣네. 진작 그럴 것이지. 고영숙은 소연의 투박한 국방색 배낭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 내 가방은 그냥 최중사 주든가 해. 냄새나게 생겨서 내가 매기는 좀 그렇다. 야, 너 그냥 내 가방 메고 내 가방은 앞으로 매. 힘세잖아. 결국 소연은 뒤에는 고영숙의 배낭을, 앞에는 자신의 배낭을 매는 앞뒤 군장꼴이 되었다. 무게가 문제가 아니었다. 산행 중에 앞뒤로 짐을 매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영숙에게 그런 배려는 사치였다.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다. 짐을 벗어던진 고영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 날아갈 것 같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힘쓰는 건 힘쓰는 애들이 하고 머리 쓰는 사람은 지휘를 해야지. 그게 리더십이야. 안 그래? 앞서가는 고영숙이 뒤따라오는 최중사와 김하사에게 동의를 구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연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앞뒤로 짓누르는 무게감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완전 군장으로 천리행군도 하셨다. 소연이 힘든 기색 없이 평온하게 따라오자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던 고영숙의 표정이 다시 일그러졌다. 자기는 빈몸으로 가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 하사녀는 짐을 2개나 메고도 산책 나온 강아지처럼 멀쩡했다. 마치 당신 참 약해 빠졌군요라고 비웃는 것 같았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햇볕이 내리쬐자 고영숙은 입고 있던 고가의 바람막이 점퍼를 벗었다. 아우 더워. 땀나서 찝찝해 죽겠네. 그녀는 벗은 점퍼를 툭툭 털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소연에게 툭 던졌다. 야, 강하사. 이것도 챙겨. 구겨지지 않게 잘 들고. 소연의 양손은 이미 짐끈을 잡고 있어 자유롭지 않았다. 점퍼가 소연의 얼굴을 덮었다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거 200만 원짜리야. 흙 묻었잖아. 고영숙이 빽소리를 질렀다.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점퍼를 주워 흙을 털어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세탁비 물어낼래? 월급도 쥐꼬리만 한 게 감당이나 되겠어? 어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는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짓은 영 굼뜨니. 고영숙은 혀를 끌끌 차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소연은 점퍼를 둘둘 말아 앞 배낭끈에 끼워 넣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피란민 혹은 짐꾼 셰르파였다. 지나가던 중년의 등산객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저기 좀 봐. 젊은 처자가 짐을 다 짊어졌네. 저 아줌마는 빈몸으로 가고. 너무하네 진짜. 군인 같은데? 요즘 군대 좋아졌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똥군기는 여전하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고영숙은 오히려 턱을 치켜들었다. 야, 강하사. 너 힘들지? 고영숙이 멈춰서서 소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처음으로 걱정해주는 건가 싶어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힘들어 보여.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네. 근데 말이야, 그거 아니? 사람은 다 타고난 그릇이 있어. 너처럼 몸 튼튼하고 머리 단순한 애들은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해야 잡생각이 안 들고 건강한 거야. 나처럼 예민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조금만 무리해도 탈나고. 고영숙은 가방에서 오이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작. 시원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먹던 오이를 소연에게 내밀었다. 너도 먹을래? 아, 내가 입댄 거라 좀 그런가? 그럼 껍질이라도 줄까? 이거 유기농이라 껍질도 영양가 많아. 명백한 조롱. 옆에 있던 김하사가 참다 못해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사모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김하사에게 눈짓을 보내 말렸다. 그리고 고영숙을 향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머, 얘 비꼬는 거니? 갈 길이 멀어? 나보고 더 고생하라는 소리야? 정상까지 모시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말은 청산유수네. 그래, 가자가. 내가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쉴 맛도 안 난다. 고영숙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렸다.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영숙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던지는 모욕의 돌멩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곧 자신을 묻어버릴 거대한 무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100군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소연의 인내심도 폭발 직전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해는 어느덧 중천으로 솟아올라 북한산의 바위 능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은 자비가 없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조각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등산객들의 정수리에 꽂혔다. 아우 더워. 아우 진짜 미치겠네. 고영숙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등산 초반 우아함을 뽐내던 장군 사모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이탈리아 명품 등산복은 땀에 젖어 몸에 흉하게 달라붙었고 아침 내내 공들여 쌓아 올린 화장은 땀과 기름에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검게 물든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너구리 요괴 같았다. 야, 최중사. 부채질 좀 해봐.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척척 움직여야지 뭐하고 섰어. 최중사가 헐레벌떡 손수건을 꺼내 고영숙의 옆에서 파닥거렸다. 하지만 달궈진 공기를 휘저어봤자 미지근한 바람만 일뿐이었다. 아우, 더운 바람 불잖아. 너 나 엿먹이려고 그러지? 저리 안 비켜? 고영숙은 신경질적으로 최중사의 손을 쳐냈다. 그녀의 숨소리는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었다. 쇳소리가 섞인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 비현실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바로 2걸음 뒤 강소연 하사의 모습이었다. 강소연은 앞뒤로 배낭을 2개나 메고 고영숙이 벗어 던진 점퍼와 스카프까지 팔에 걸치고 있었다. 인간 행거가 따로 없는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었다. 하지만 고영숙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짐 보따리가 아니었다. 강소연의 얼굴이었다. 그토록 짐이 많은데도 강소연의 얼굴은 갓 세수를 하고 나온 사람처럼 뽀송뽀송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조차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느라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야 정상인데 소연은 입을 다문 채 코로만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해서 마치 그녀 혼자만 중력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 자세마저 완벽했다. 무거운 짐을 지탱하느라 허리가 굽을 법도 하건만 소연의 척추는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있었다.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등산 바지 위로 팽팽하게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리듬은 흡사춤을 추는 듯 우아했다. 뭐야, 쟤? 고영숙은 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뜨거운 용암 같은 질투심이 뱃속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왔다. 자신은 지금 땀 냄새 나는 짐승처럼 헐떡거리고 있는데 저 건방진 하사녀는 무슨 화보 촬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고고하게 서 있다니. 게다가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 주제에 피부는 왜 저렇게 좋은 것인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소연의 피부는 고영숙의 번들거리는 개기름 피부와 잔인할 정도로 대비되었다.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한 무리의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그들 옆을 지나갔다. 어머, 저 군인 아가씨 좀 봐. 자세 진짜 좋다. 우와, 짐을 저렇게 많이 들고도 표정 하나 안 바뀌네. 진짜 군인이네. 멋있다. 특전사인가? 포스가 장난 아닌데? 저런 며느리 얻으면 든든하겠다, 얘. 등산객들의 칭찬과 감탄이 강소연에게 쏟아졌다. 반면 고영숙에게 꽂히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쯧쯧, 저 아줌마는 다 죽어가네. 화장 떡칠하고 와서 저게 무슨 꼴이야. 산에 오면서 무슨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왔어? 무거워서 어찌 가노. 돈만 처발랐지 등산 매너는 꽝이구만. 길 한가운데서 쩍벌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고영숙의 귀에 쏙쏙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쪽팔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패배감 때문이었다. 고영숙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주인공은 나여야 했다. 남편이 소장이고 내가 이 구역의 여왕인데 감히 저 하녀 같은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야, 강하사. 고영숙이 빽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 지금 웃었니? 소연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웃기는커녕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영숙의 눈에는 소연의 무표정이 자신을 비웃는 조소로 보였다.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속으로 비웃었잖아. 꼴값 떤다, 쌤통이다 이러면서 웃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피해망상이었다. 열등감이 만들어낸 환영. 고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땀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을 소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역한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너 힘이 남아도나 보네.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아주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뭐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힘들어서 헥헥대는 거 구경하면서 너 혼자 고고한 척, 잘난 척 하려고. 이 여우 같은 년. 고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남은 물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촥! 물이 튀어 소연의 등산화와 바짓단을 적셨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고영숙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목마른데 물이 없네. 야, 저기 밑에 약수터 있었지? 가서 떠와. 방금 지나온 쉼터 말씀이십니까? 왕복 20분 거리입니다.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말대꾸를 했다가 고영숙의 눈초리에 입을 다물었다. 누가 몰라. 20분이든 1시간이든 떠오라면 떠오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강하사, 너 체력 좋다며. 짐 메고도 날아다니는데 그까짓 거 껌 아니니? 갔다 와. 당장. 이것은 명백한 뺑뺑이었다. 정상 등반을 코앞에 두고 다시 내려갔다 오라는 것은 그저 괴롭히겠다는 신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소연은 잠시 고영숙의 눈을 응시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같았다. 고영숙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흠칫 뒤로 물러섰다.
뭐야? 눈가를 왜 저렇게 떠? 하지만 소연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소연은 군말 없이 몸을 돌렸다. 앞뒤로 맨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보란 듯이 속도를 높여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갔다. 타타타탁. 바위를 딛고 내려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 뒷모습을 보며 고영숙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래, 실컷 뛰어봐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드나보자. 하지만 고영숙은 몰랐다. 소연이 멀어지는 동안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연이 혼잣말처럼 씹어뱉은 한마디를. 즐기십시오, 사모님.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 산바람이 소연의 짧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북한산의 바위들도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약수터에서 물을 떠온 소연이 다시 일행과 합류했을 때 고영숙은 이미 꽤 높이 올라가 깔딱고개 초입의 넓은 바위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늦어. 빠져가지고는. 물 가져와봐. 소연이 건넨 약수통을 받아든 고영숙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 목걸이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반 통쯤 비우고 나서야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통을 내려놓았다. 아우, 밍밍해. 너 뛰어갔다 온 거 맞아? 물이 다 식었잖아.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트집을 위한 트집. 소연은 묵묵히 빈 물통을 받아 다시 배낭에 넣었다. 주변에는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산객들이 꽤 많았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밥을 먹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고영숙 무리를 쳐다봤다.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상명하복이 확실해 보이는 기이한 분위기, 그리고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갈굼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고영숙은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자신이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야, 김하사. 오이 좀 깎아봐. 껍질 얇게. 최중사, 다리 좀 주물러. 쥐날 것 같아. 마치 조선시대 대비마 마라도 된 양사방의 지시를 내리던 고영숙의 시선이 다시 소연에게 머물렀다. 물 심부름을 다녀왔는데도 지친 기색 없이 서 있는 소연의 모습이 또다시 그녀의 심기를 긁었다. 굴복시키고 싶었다. 저 꼿꼿한 허리를 꺾어버리고 저 무심한 눈동자에 굴욕감이 서리는 꼴을 보고 싶었다. 고영숙은 슬그머니 한쪽 발을 내밀었다. 어머, 끈이 풀렸네. 그녀의 등산화 끈은 멀쩡했다. 아주 짱짱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고영숙은 뻔뻔하게 발을 까딱거렸다. 강하사. 뭐해? 안 묶고? 소연의 시선이 고영숙의 발끝으로 향했다. 흑투성이가 된 고어텍스 등산화. 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건조하게 사실을 말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풀렸다 하면 풀린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꽉 조여매라고. 너는 군인이 시력이 그렇게 나빠서 전쟁은 어떻게 하니? 억지였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줌마 진짜 너무하네. 딸 같은 아가씨한테. 완전 갑질이네, 갑질.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고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 빨리 안 해? 너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 이름 콕 집어 말해줘.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치트키처럼 꺼내드는 남편의 계급.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산 공기가 들어왔다가 뜨거운 화가 되어 나갔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파는구나. 소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영숙의 발 앞에 섰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앉았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대한민국 육군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의 외동딸이 일개 소장의 아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만약 강무성 대장이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 북한산 전체를 포격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연은 고영숙의 등산화 끈을 잡았다. 흙 묻은 끈이 손에 감겼다. 다시 묻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고 끈을 풀었다가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톡, 톡. 고영숙이 반대쪽 발로 소연의 어깨를 건드렸다. 실수로 친 것이 아니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툭툭 차는 듯한 명백히 고의적인 발길질이었다. 야, 좀 더 세게 묶어. 손에 힘이 그것밖에 없어. 밥 안 먹었니? 톡, 톡, 퍽. 발길질의 강도가 조금씩 세졌다. 흙 묻은 등산화 밑창이 소연의 깨끗한 티셔츠 어깨 부분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다. 소연의 손이 멈칫했다. 끈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바닥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사모님. 소연이 낮게 으르렁거리듯 불렀다. 발 치우십시오. 뭐라고? 고영숙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치우십시오. 군복은 수의와 같습니다. 함부로 밟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기세에 눌려 최 중사와 김하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고영숙도 순간 움찔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인지 짐승의 으르렁거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영숙은 이내 자존심을 세웠다.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나에게 명령을 해?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부라려? 군복이 수해.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네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는 거야. 내가 너네 주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인이 발 좀 올리겠다는데 개가 짖어? 고영숙은 보란듯이 발을 들어 소연의 어깨를 꾹 눌러 밟았다. 묶어. 빨리. 안 묶으면 너 영창 보낼 줄 알아. 소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폭발하면 단순한 하극상이 된다.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은 이 더러운 발길질을 견뎌야 한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찧었다. 아주 단단하게. 다 됐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어깨를 털지 않았다. 그 더러운 흔적을 증거로 남겨두려는 듯이. 고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까딱거리며 웃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아유, 이제 좀 편하네. 가자. 정상 가서 인증샷 찍어야지. 고영숙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앞장섰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등 뒤에 선 강소연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소연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딸깍. 작은 기계음이 소음에 묻혔다. 소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기록 완료. 이제 사형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운대 정상. 그곳은 고영숙의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처형대가 될 예정이었다. 소연은 배낭을 고쳐 메고 천천히 죽음의 사신처럼 그녀의 뒤를 쫓았다. 산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소연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흩날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북한산을 감싸고 있었다. 북한산의 최고봉 백운대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은 가히 지옥의 깔딱고개라 불릴 만했다.
거대한 암벽을 타고 넘어야 하는 이 구간은 튼튼한 쇠줄 난간을 잡고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해야 오를 수 있는 험한 길이었다. 오후 1시의 햇살은 바위를 달구어 프라이팬처럼 뜨겁게 만들었다. 그 위를 기어오르는 고영숙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진짜. 이게 길이니?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이야? 고영숙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악다구니를 썼다. 땀으로 떡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었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등산복은 흙먼지와 땀 얼룩으로 걸레짝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처럼 씩씩거렸다. 야, 최중사. 내 엉덩이 좀 밀어. 좀 제대로 밀라고. 손에 힘이 없니? 밥 안 먹었어? 뒤에서 엉덩이를 받치고 있던 최중사는 죽을 맛이었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영숙의 체중까지 고스란히 떠받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모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저기 태극기 보입니다. 시끄러워. 너는 아까부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사기를 쳐? 내가 여기 내려가면 너부터 손볼 줄 알아. 고영숙은 애꿎은 최중사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쇠줄을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바로 옆 코스에서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가볍게 바위를 타는 사람이 있었다. 강소연이었다. 소연은 앞뒤로 배낭을 2개나 메고 고영숙의 옷가지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놀림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쇠줄에 의지하지도 않고 균형 감각만으로 가파른 암벽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 모습은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힘겹게 오르다 말고 멈춰서서 소연을 쳐다봤다. 와, 저 군인 대단하네. 특수부대인가 봐. 짐을 저렇게 지고 날아다니네. 진짜 멋있다. 감탄 섞인 속삭임이 고영숙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순간 고영숙의 눈이 뒤집혔다. 지금 나는 네 발로 기어가며 짐승 같은 꼴을 보이고 있는데 저녀는 내 짐을 다 들고도 여신처럼 우아하게 걷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나를 훑고 동경과 찬사로 저년을 핥는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고영숙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내가 감히 내 길을 죽여? 내 들러리로 데려왔더니 주인공 행세를 해? 고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 소연을 앞지르고 싶다는, 아니 짓밟고 싶다는 유치한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비켜. 길 막지 말고 비키라고. 고영숙은 내려오는 등산객들을 어깨로 밀치며 억지로 바위를 디뎠다. 그때 땀에 젖은 그녀의 등산화 밑창이 미끄러운 바위 표면에서 찌익 미끄러졌다. 어맛. 중심을 잃은 고영숙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뒤로 구르면 꽤 크게 다칠 수 있는 가파른 경사였다. 사모님. 최중사와 김하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손을 쓸 수 없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소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탁! 소연은 단단한 소나기 힘으로 고영숙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게 중심을 낮춰 휘청거리는 고영숙의 몸을 지탱해냈다. 완벽한 구조였다.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소연이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군인으로서 위험에 처한 민간인을 구하는 것은 본능이자 의무였다. 고영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소연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을 등진 소연의 얼굴이 후광에 비쳐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영숙의 뇌리에는 고마움 대신 끔찍한 자격지심이 스파크처럼 튀었다. 자신은 추악에 낮아빠질 뻔했고 평소 무시하던 하사 나부랭이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자신을 구원했다. 소연의 저 침착한 눈빛이 고영숙에게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동정의 눈빛으로 왜곡되어 보였다. 이게 날 동정해?
내가 뭔데? 내가 감히 내 위에서 날 내려다봐?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는 건 찰나였다. 고영숙은 소연에게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거 안 나? 어디다 대고 더러운 손을 대. 고영숙의 날카로운 고함에 소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사모님 넘어지실 뻔해서. 닥쳐. 누가 넘어진대? 내가 넘어진 척한 거야. 장난친 거라고. 근데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 몸에 손을 대? 너 내가 우스워? 고영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다. 그녀의 논리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아니, 구해줬더니 왜 저래? 진짜 미친 여자 아냐?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수록 고영숙의 광기는 더 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강소연 때문이라고 믿어버렸다. 전현이 나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고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카본 소재로 만들어진 단단한 등산용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너 아까부터 그 눈빛 마음에 안 들었어. 감히 장군의 아내를 보면서 눈을 똑바로 떠. 내가 깔려 죽는 꼴을 보고 싶었지? 속으로 고소해 죽겠지?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말대꾸하지 마. 고영숙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무릎 꿇어. 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못 들었어? 무릎 꿇고 빌라고. 내 기분을 잡치게 했잖아. 감히 내 몸에 손을 댔잖아. 잘못한 것이 없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끈을 묶어주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생명을 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었다. 그 단호한 태도가 고영숙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다. 이 하극상 덩어리가. 너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소장이야. 투스타라고. 너 같은 건 벌레만도 못하게 밟아 죽일 수 있어. 고영숙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등산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지팡이의 금속 부분이 번뜩였다. 사모님, 그러지 마십시오. 최 중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죽어버려. 휙.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다. 고영숙의 손을 떠난 등산 지팡이가 강소연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날아들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소연이었다면 피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찰나의 순간 판단했다. 이것은 폭행이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그것도 정당한 공무 수행비록 강제 동원이었지만 중에 가하는 명백한 적대 행위. 피하면 끝나지 않는다. 맞아야 끝난다. 그래야 이 미친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앞에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 소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그 폭력을 받아냈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백운대 정상 아래에 울려 퍼졌다. 뼈와 살이 쇠막대기에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었다. 아! 지켜보던 등산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연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져 날아갔다. 찢어진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다. 피는 순식간에 소연의 왼쪽 눈을 덮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후두둑. 붉은 핏방울이 바위 위에 점점이 박혔다. 국방색 티셔츠 목덜미가 검붉게 젖어 들어갔다. 정적.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소연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얼굴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영숙을 바라보았다.
피로 덮인 한쪽 눈과 서늘하게 빛나는 다른 한쪽 눈이 기괴한 조화를 이루며 고영숙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 혹은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의 눈이었다. 지팡이를 휘두른 고영숙조차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 피하라고 했잖아. 내가 안 피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라고. 고영숙은 패닉에 빠져 횡설수설했다. 사람을 쳐놓고 피를 보았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왜 사람을 놀라게 해? 그러니까 맞지. 재수없게 피는 왜 흘려? 내 옷에 튀면 어쩔 뻔했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소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냈다. 손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 그녀는 그 피 묻은 손을 고영숙에게 보여주며 피딱지가 앉은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북한산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민간인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훈련 중인 군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까? 소연이 한 발짝 다가갔다. 이 피에 대한 대가는 사모님의 남편 계급장으로도 사모님의 전 재산으로도 막지 못할 겁니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고영숙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다시 지팡이를 들어올리려 했다. 한 번 더 쳐보시죠. 소연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치라고. 더 쳐. 죽을 때까지 쳐보란 말입니다. 그 사자후 같은 고함에 고영숙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다. 지팡이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위 위를 굴렀다. 피투성이가 된 강소연 그리고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고영숙. 그때였다. 정상 쪽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영숙아, 무슨 일이야? 박철민 소장이었다. 그가 도착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여보. 고영숙의 비명이 100군데 암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일 듯이 패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박철민 소장. 육군 제영사단장인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를 넘어왔다. 그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다쳤어? 박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주저앉아 있는 아내만 보일 뿐 그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부하 군인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아니, 보였더라도 안중에도 없었다. 고영숙은 남편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지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물론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흑흑 여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저 미친년이. 저 하사년이 나를 밀었어. 나 죽으라고 바위에서 밀었다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자기 발로 미끄러진 것을 구해준 사람에게 심지어 몽둥이질까지 해놓고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가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뭐라고? 밀어? 박 소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강소연을 바라보았다. 강소연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마에서 흐른 피는 왼쪽 눈을 덮어 시야를 가렸고 군복 상의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부동자세로 피 묻은 눈을 부릅뜨고 박 소장을 직시하고 있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부하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괜찮나? 라고 묻는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박철민은 군인이기 전에 팔불출 공처가였고 상황 파악보다는 아내의 기분을 맞추는 게 우선인 위인이었다. 야, 너 뭐야? 박 소장이 삿대질을 하며 소연에게 고함을 쳤다.
너 미쳤어? 내가 감히 사단장 사모님 몸에 손을 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소연은 입안에 고인 비릿한 피를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미끄러지시는 것을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미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고영숙이 악을 쓰며 끼어들었다. 여보, 제 눈빛 못 봤어? 아까부터 나를 얼마나 째려봤는데. 짐 좀 들라고 했다고 앙심 품고 나 해코지 하려고 했어. 내가 놀라서 저항하느라 지팡이 좀 휘둘렀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저러고 있잖아. 저 피도 가짜일지도 몰라. 기가 막힌 논리였다. 지팡이 좀 휘둘러서 사람 머리가 터졌는데 저항이었다니. 하지만 박 소장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내가 화가 났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서 아내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박 소장은 다짜고짜 소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윽. 소연의 몸이 휘청했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았다. 뼈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너 관등 성명대. 소속 어디야? 중대장 누구야? 제3중대 하사 강소연입니다. 강소연? 너 오늘부로 군 생활 끝난 줄 알아. 감히 상관 가족에게 하극상을 저질러. 너는 영창으로 안 끝나. 군사법원에 넘겨서 옷 벗기고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각오해. 박 소장은 침을 튀기며 폭언을 쏟아냈다. 최중사, 김하사, 너네는 뭐 했어? 이따위 하극상이 벌어지는데 구경만 했어? 너희도 다 징계감이야. 당장 헌병대 불러. 2년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 얼어붙어 있던 최중사와 김하사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소 소장님. 그게 아니라 강하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최중사가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고영숙의 서슬퍼런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뭐? 잘못이 없어? 너도 한패니? 너도 진급하기 싫어? 고영숙의 협박에 최중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 바닥에서 소장 부부에게 찍히면 군 생활은 지옥이 된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최중사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대도 안 했다. 썩을 대로 썩었구나. 소연은 피가 흐르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위로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100군데 정상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변해갔다. 뭐야? 웬 헬기야? 박 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보, 시끄러워 죽겠네. 저것 좀 가라고 해봐. 고영숙이 귀를 막으며 짜증을 냈다. 박 소장은 헬기의 기종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것은 일반 소방 헬기나 산림청 헬기가 아니었다. 국방색 위장 무늬가 칠해진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그것도 동체 옆면에 선명하게 박힌 성판 장군의 차나 헬기에 다는 별판이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다. 별이 하나, 둘, 셋, 넷, 4개. 박 소장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설마 잘 못 봤겠지. 사성 장군, 육군 대장이 헬기를 타고 여기 올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헬기는 100군데 정상 부근의 넓은 공터 위를 선회하며 하강풍을 일으켰다. 엄청난 바람에 등산객들의 모자가 날아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아우, 내 머리 다 망가지잖아. 고영숙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헬기가 착륙할 공간이 없자 상공에서 레펠 밧줄이 내려왔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슈악, 슈악.
순식간에 10여 명의 무장 군인들이 백운대 바위 곳곳에 착지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광석화 같았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등산객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통제선을 만들었다. 뭐야? 훈련인가? 야, 너네 어느 부대야? 박 소장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무장 군인들은 대답 대신 경계 태세를 갖출 뿐이었다. 그때 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지 않고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는 사이 뛰어내리듯 바위 위로 착지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건장한 체격. 백발이 성성하지만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매. 정복 대신 야전 상의를 입었지만 그의 어깨와 베레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4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강무성 대장. 그의 등장에 백운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등산객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의 등장에 숨을 죽였고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박철민 소장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그는 강무성 대장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당혹감과 함께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육군 소장 박철민입니다. 총장님께서 이곳에는 어인일로. 박 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 젠장. 주말에 등산 온 거 걸렸네. 하지만 체력 단련 중이었다고 둘러대면 되겠지. 고영숙은 남편이 쩔쩔매는 것을 보고 눈치껏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별 4개. 우리 남편보다 2개 많네. 그래도 내 남편도 장군인데 뭐 꿀릴 거 있어? 라며 여전히 콧대를 세우고 있었다. 강무성 대장은 박 소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아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비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한 여군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무성 대장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다. 그가 뚜벅뚜벅 군화 소리를 내며 박 소장을 지나쳐 강소연에게 다가갔다. 박 소장은 당황했다. 총장님, 그 병사는 지금 하극상을 저질러 징계 대기 중인. 비켜. 강무성 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박 소장은 보이지 않는 장풍에 밀린 듯 옆으로 비틀거렸다. 강 대장은 피로 범벅이 된 강소연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 주려다 멈췄다. 차마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에 천하를 호령하던 늙은 장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소연아. 강 대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그 한마디. 소연아. 그 순간 박철민 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소연? 강소연? 강무성? 설마. 강소연이 피 묻은 입술을 열어 힘겹게 말했다. 오셨습니까? 아버지. 백운대의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박철민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아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아 버린 것이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아버지. 박철민 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짐꾼처럼 부려먹고 돌멩이처럼 걷어차고 급기야 쇠막대기로 머리통을 깨버린 저 하사가 육군 서열 1위 참모총장 강무성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고영숙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된 눈치였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아버더라니? 저 하사년이 총장님 숨겨둔 딸이라도 돼? 어머 세상에. 콩가루 집안이네. 고영숙의 무식하고 용감한 주둥이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싶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애썼다. 그 말을 들은 강무성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잃은 호랑이, 아니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야수의 눈빛이었다. 그 살기에 눌려 고영숙은 헙하고 숨을 들이켰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자네가 박 소장의 처인가? 강 대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 제가 박철민 소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아니 근데 총장님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윗사람한테 대들고. 닥쳐. 강 대장의 고함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고영숙은 벼락 맞은 개구리처럼 펄쩍 뛰며 남편 뒤로 숨었다. 강 대장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피 묻은 등산 스틱을 집어들었다. 휘어져 버린 카본 스틱. 그 끝에 묻은 붉은 선혈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이걸로 내 딸을 쳤나? 강 대장이 스틱을 꽉 쥐었다. 뿌드득. 쇠가 우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시 상황도 아닌 휴일에 민간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흉기로 내려쳤어. 박 소장이 와들와들 떨며 무릎을 꿇었다. 바위 바닥에 무릎이 찍히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초 총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미쳐서, 실성을 해서.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무릎을 꿇어? 내가 맞을 뻔했다니까? 제가 나 밀었다고. 고영숙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남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거 안 나? 너 미쳤어? 입 안 닥쳐? 박 소장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상황 파악이 안 돼? 저분이 누구신 줄 알아? 육군 참모 총장님이셔. 그리고 강 하사가 총장님 따님이시라고. 뭐? 고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녀의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까 헬기에서 내려오던 그 위험 있는 모습. 별 4개.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강하사. 강하사가 메고 있던 그 낡은 배낭.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 소중하다고 했던 그 말. 자신이 쓰레기라고 비웃었던 그 가방이 사실은 사성 장군이 젊은 시절 매던 영광의 유산이었던 것이다. 고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무성 대장은 딸 강소연을 부축했다. 의무관, 헬기 띄워.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부사관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소연아, 괜찮으냐? 아비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강 대장이 피 묻은 딸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소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군인입니다. 이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그래, 내 딸. 장하다. 내가 내 자랑이다. 소연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의 로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 대장은 헬기에 타지 않았다. 그는 딸을 먼저 보내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소장 부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었다. 강 대장은 수행 비서실장 대령에게 손짓했다. 헌병대장 불러. 이미 도착했습니다. 총장님. 산 아래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헌병 군사 경찰들이 떼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찰들도 함께였다. 강 대장은 박 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박철민 소장. 예. 소장 박철민. 박 소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대답했다.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거야. 뇌물수수, 인사청탁,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갑질 방조.
하나라도 나오면 자네는 불명예 전역이 아니라 감방에 가게 될 걸세. 총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소장이 오열하며 빌었다. 하지만 강 대장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그리고 자네 처. 강 대장이 고영숙을 가리켰다. 고영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건 군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리겠지.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건 아비로서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서 민사든 형사든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마. 고영숙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저는 몰랐어요. 따님이신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내 딸이 아니라 남의 집 귀한 딸이었으면 그렇게 패도 된다는 거냐? 강 대장의 호통에 고영숙은 히익하고 숨을 멈췄다. 헌병대 뭐하나.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들이 고영숙에게 다가왔다. 고영숙 씨, 당신을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철컥.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고영숙의 손목에 닿았다. 은색 수갑. 명품 팔찌와 시계가 걸려있던 자리에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보 이거 좀 풀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고영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쳐박고 외면했다. 자신도 코가 석자인데 아내를 챙길 여력 따위는 없었다. 끌고 가. 강 대장의 명령에 경찰들이 고영숙을 양옆에서 붙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 내려갔다. 등산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다. 와, 대박이다. 사이다네, 사이다. 저 아줌마 꼴 좀 봐. 인과응보지. 장군님 멋있다. 참군인이시네. 등산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 대장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박 소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내 딸이 흘린 피 한 방울당 1년씩이다. 감방에서 썩을 준비해라. 강 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헬기장으로 향했다. 박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엎어져 오줌을 지렸다. 노란 물이 바위를 적셨다. 명예도 계급도 가정도 모두 잃은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북한산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바람이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평소라면 등산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이곳에 지금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박철민 소장 부인이야. 내 몸에 손대면 너네 다 옷 벗길 줄 알아. 경찰 호송차로 끌려가면서도 고영숙은 악을 썼다. 양쪽 팔을 여경들에게 붙들린 채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과 흙으로 얼룩진 명품 등산복,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은색 수갑. 조금 전 산 위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안방입니까? 참다 못한 형사가 소리를 질렀다. 뭐?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그럼 아줌마지 아가씨입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으면 협조나 하세요. 죄목 더 늘어나기 전에. 형사는 고영숙의 머리를 눌러 호송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넣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고영숙은 창밖으로 수많은 등산객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았다. 저 여자 꼴 좋다. 쌤통이다. 군인들한테 갑질하더니 꼴값 떤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철민 소장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그는 헌병대 차량에 따로 태워졌다. 계급장은 떼어졌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가 끝났음을.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강소연은 이마에 열바늘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취가 풀리면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무성 대장이 들어왔다. 천하를 호령하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상처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소연아. 강 대장은 딸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다. 거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아버지가 왜 못나셨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신데. 소연이 링거를 맞지 않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등을 토닥였다. 저 괜찮습니다. 흉터 조금 남겠지만 훈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훈장이라니. 꽃 같은 얼굴에. 강 대장은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눈을 붉혔다. 그리고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소연아. 내가 원치 않는다면 조용히 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요. 소연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덮지 않습니다. 제가 당한 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영숙 씨에게 갑질당하고 눈물 흘린 여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 중사님, 김하사. 그들이 입은 상처까지 다 돌려줄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강 대장은 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였다. 그래. 알겠다. 아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마.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태산의 대표 변호인단을 꾸렸다. 돈 걱정, 권력 걱정하지 말고 너는 치료에만 전념해라. 나머지는 아비가 다 쓸어버릴 테니. 그 시각 경찰서 조사실. 고영숙은 담당 형사 앞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저기요 형사 양반. 우리 남편이랑 통화 좀 하게 해줘요.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때린 게 아니라 그 군인 애가 나한테 덤비길래 방어한 거라고요. 형사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고영숙 쪽으로 돌렸다. 아줌마. 소설 그만 쓰세요. 여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화면에는 등산객들이 찍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고영숙이 죽어버려. 라고 소리 지르며 쇠파이프 같은 스틱을 휘두르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더. 그리고 이건 피해자 강소연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군복은 수의와 같습니다. 함부로 밟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주인이고 너는 개야. 밟으면 밟히는 거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고영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불법 녹취잖아요. 증거 능력 없어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불법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잘 녹음됐네요. 특수폭행, 모욕, 협박.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게다가 피해자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고영숙은 화색이 돌며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보냈죠? 나 좀 빨리 여기서 꺼내줘요. 하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고영숙 씨, 저는 강소연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산의 수석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당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요? 태산?
국내 1위, 수임료만 수억 원이 든다는 그 로펌이었다.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 금액은 총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박철민 씨의 비리 혐의와 연관된 횡령 자금 환수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겁니다. 가진 재산 전부를 털어도 모자랄 겁니다. 50억?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어? 없으면 몸으로 때우셔야죠. 감옥에서 평생. 변호사의 서늘한 경고에 고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속보. 갑질 사모님의 쇠파이프 폭행. 피해자는 육군 참모총장 외동딸. 현직 소장 부인, 부대원들에게 하녀 취급 충격 실태. 북한산의 피바람. 참군인의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모든 방송사와 신문 일면이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댓글 반응. 와, 진짜 현실판 사이다네. 참교육 제대로다. 소장 아내가 뭐라고 저렇게 설쳐? 남편 계급이 자기 계급인 줄 아나 봐. 강소연 하사님 쾌유를 빕니다. 진짜 멋있다. 끝까지 참은 게 보살이네. 박철민 소장 저 사람 예전에도 비리 의혹 있지 않았나? 이번에 탈탈 털어야 함.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철민 소장 파면 및 고영숙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박철민 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강무성 총장의 지시로 군 검찰 특수부가 투입되어 박 소장의 10년치 계좌와 통화 내역을 이잡듯 뒤졌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영숙이 명품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의 출처는 대부분 부대 운영비 횡령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었다. 피고인 박철민을 파면에 처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액 전액을 추징하며 군인 연금 지급을 박탈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박철민은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총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누라가 한 짓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그는 끝까지 아내 탓을 하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고영숙의 재판장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인 강소연 하사는 붕대를 감은 채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뒤에는 함께 고통받았던 최 중사, 김 하사,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자리에 있었다. 고영숙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피고인은 평소 군인들을 자신의 산호비처럼 부리며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강소연을 바라보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고영숙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10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고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판사에게 매달렸다. 판사님, 억울해요. 저는 그냥 훈계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심신미약이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의 갑질 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또한 녹취록과 영상 증거를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봉이 3번 울렸다. 피고인 고영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을 유지한다. 검찰 구형보다는 깎였지만 초범에게 실형 5년은 엄청난 중형이었다. 안 돼. 내가 감옥을 왜 가? 여보. 아빠. 누구나 좀 꺼내줘. 고영숙은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그녀가 퇴장하는 뒷모습을 보며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그리고 아버지의 배낭을 무시했던 그 오만함에 대한 단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소연을 애워쌌다. 강 하사님, 승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총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복무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연은 마이크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죄인이 아니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야 할 명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명예를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생중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TV를 보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군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소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1년 후,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초여름이 되었다. 북한산 자락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여자 교도소. 고영숙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작업복을 만들고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몸에는 헐렁한 수의가 입혀져 있었고 곱게 관리받던 손은 거칠어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야, 신입. 똑바로 안 해? 박음질이 삐뚤잖아. 같은 방을 쓰는 사기 전과 칠범인 왕언니가 고영숙의 등짝을 쳤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영숙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저 5034번 수용자일 뿐이었다. 남편 박철민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억 원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집과 재산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가끔 TV 뉴스에서 군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채널을 돌렸다. 강소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이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연병장. 성대한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속에 수많은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다음은 올해의 참군 인상 수상자입니다. 강소연 중사. 단상 아래에서 제복을 갖춰 입은 강소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1년 전의 사건 이후 특진하여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마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소연이 단상 위로 올라가자 시상자인 육군 참모총장 강무성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두 사람은 철저하게 상관과 부하로서 마주했다. 충성. 소연이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강 대장도 근엄한 표정으로 경례를 받았다. 강 대장은 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게 속삭였다. 고생했다, 우리 딸.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 대장은 딸의 어깨를 2번 토닥여 주었다. 그것은 총장으로서의 격려이자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다. 훈장 수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다. 그 뒤로 푸른 하늘에 헬기 편대가 오색 연막을 뿌리며 지나갔다.
관중석에는 최중사와 김하사 그리고 그때 그 등산 모임에 있었던 여군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즐겁게 군 생활을 하는 진짜 전우들이었다. 강 중사님, 최고. 언니 멋져요. 소연은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북한산 정상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을 씻어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꽃이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강소연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훗날 아버지를 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악인은 처절하게 몰락했고 선인은 찬란하게 비상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통쾌한 결말은 없었다.